일종의 마무리를 짓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6판은 23, 4장이 해당이 되고 7판으로는 22, 3장이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정정책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을 보는 걸로 전체 구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 챕터가 남아있긴 한데 거시경제 학설사예요. 그 부분은 흥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정정책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먼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전부 쭉 일별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정부도 재정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뭐 한없이 그 적자 재정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모형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자 부채, 이거는 뭐 같은 뜻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유량이고 저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쌓인 총 적자량이 부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매년 쌓여가는 그 정부 적자량을 적자라고 부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여기에 정부 지출과 세금을 어떻게 잘 이제 정리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리카르도 동등성 정리라는 게 있어요. 어차피 조삼모사라 이거죠. 지금 땡겼으면 나중에 언젠가 갚아야 될 시점이 온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논의를 해보도록 할 거고, 적자도 그냥 적자량을 보면 계속 대부분의 정부들은 적자 재정을 편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어떤 나라는 문제가 되고 어떤 나라 문제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국가적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전쟁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건이 그 해당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 재정 편성을 크게 적자를 내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만한 문제겠죠. 그리고 부채가 너무 지나치게 높을 때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단 3장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 되게 심플한 이야기였어요.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감세를 하는, 즉 그 확장 재정적인 방향으로 이제 정부가 뭔가 액션을 취할 경우에 산출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되느냐를 소득지출 균형으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C 더하기 I 더하기 G에서 G 파트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증가합니다. 그러면 생산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이 다시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가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계속 끊임없이, 그러면 다시 또 지지가 올라가게 되고, 그게 다시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을 승수과정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가령 정부 지출을 뭐 1조를 증가시킨다고 했을 때 이 사회의 총산출이 1조만 증가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후에 계속해서 피드백을 먹기 때문에 그것들을 누적할 경우에 뭐 1조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 이제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효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확장 재정 정책은 산출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이자율도 증가시킨다. 이거는 이제 6장에서의 이야기고, 6판에서의 이야기이고, 7판 같은 경우는 이자율 타겟팅하는 경우에 이자율이 고정일 수 있죠. 중앙은행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대체로 증가 압력을 받게 됩니다. 보통은. 왜냐하면 확장 재정 정책을 하게 될 경우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하죠. 중앙은행 인플레이션을 굉장히 억제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이자율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비슷한 결과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6판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LM 커브가 우상향이에요. 6판에서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다고 했었죠? 6판에서는 좀 전통적인 LM 커브를 도출했었는데 그때는 정책 변수가 통화량이었어요. 그러니까 머니 서플라이가 정책 변수고, 만약에 머니 서플라이를 정책 변수로 볼 경우에 이자율과 아웃풋의 관계는 우상향하는 관계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만일 현대 중앙은행들이 많이 그렇게 하듯이 이자율 타겟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이자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머니 서플라이를 조정하기 때문에 수평선이 됐었죠. 그래서 하나씩 6판의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증세 정책한다. 이 경우는 뭐예요? 긴축 정책이죠. 긴축 정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아이스 커브가 왼쪽 이동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산출도 감소하고 이자율도 감소합니다. 반대로 감세 정책을 한다 혹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 그 세금의 변화 없이 라고 한다면 확장 정책을 하게 되면 아이스 커브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이자율도 증가하고 산출도 증가하게 됩니다. 칠판식으로 이자율 타겟팅을 하게 된 경우 LM 커브는 수평선을 가지게 되는데 이때는 중앙은행이 반응하지 않을 경우 아이스 커브의 이동 방향대로 산출만 변화하게 되고 이자율은 그대로겠죠. 왜냐하면 이자율 타겟팅을 하니까.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긴축 방향으로 하게 되면 이번에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받게 되니까 이자율을 감소시키려는 압력을 받게 됩니다. 중앙은행은. 그렇게 해서 긴축 재정과 확장 통화 정책이 믹스가 될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아웃풋이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는 양쪽 정책 중에 어느 게 더 강력했느냐에 달려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것은 많은 경우 정부가 그냥 긴축을 하는 건 아니죠. 이유가 있으니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서 이제 갚을 때가 온 거죠. 그래서 정부의 부채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긴축 재정 정책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나는 그 부작용인 산출 감소를 혹은 실업률 증가를 막기 위해서 확장 통화 정책을 병행해서 구사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90년대 미국 클린턴 정부 같은 경우는 이런 방식으로 부채를 축소시키고 부채 규모를 축소시키고 성장까지 달성하는 그런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평가는 굉장히 좋아요. 잘했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하지만 만약에 이 경제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통화정책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통화정책에서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고 리퀴디티 트랩이 무엇이었던가만 생각을 해보자면 머니 서플라이, 머니 디맨드가 만나서 어떤 균형 이자율을 나타내게 되는데 제로 바운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로 이하로는 명목 이자율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니 디맨드 커브가 내려가다가 제로 축과 만나게 되면 사실은 더 내려가고 싶겠지만 못 내려갑니다. 그 이유는 되게 상식적이라고 그랬죠. 금융에서 네거티브 이자율을 하게 되면 장사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아예 빠져버릴 거라는 건데,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역할인데 기준금리를 더 이상 제로 이하로 낮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통화정책이 제약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나머지 하나인 통화정책이 무의미해지면 재정정책을 구사할 수 있게 되는데 재정정책은 그래도 구사할 수 있는 거죠. 재정정책은 이 경우에 좀 더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통화정책이 제약적일 때.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상황에서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구사할 수 있겠죠. 그건 통화정책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정책은 단기와 중기 효과를 이제 같이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게 아마 6판과 7판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었을 거예요. 6판에서는 전통적인 ASAD, 총수요, 총공급 모형을 가지고 단기와 중기 효과를 보았고 7판에서는 ISLM 필립스 커브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했습니다. 먼저 ASAD 모형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확장 재정정책이나 을 하게 되면 AD 커브를 시프트 시킵니다. 오른쪽으로 시프트를 시켜요. 반대로 긴축 정책을 하게 되면 왼쪽으로 시프트 하겠죠. 당연히 긴축 재정 정책도 AD 커브를 레프트 시프트 하게 되고 통화 정책도 확장 통화 정책과 AD 커브를 오른쪽으로 시프트 할 겁니다. 그러니까 확장하는 것을 오른쪽으로 시프트 시키고 긴축하는 거 왼쪽으로 시프트를 시켜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통화 정책이든 재정 정책이든 ASAD 모형에서는 AD 커브를 AD 커브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긴축적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이제 여기가 잠재 생산량이라는 것을 이제 유념해 두시고
긴축을 하게 되면 AD 커브가 왼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이 경우도 케이스가 다양할 수 있어요. 긴축을 했는데 내추럴, 그러니까 포텐셜 아웃풋보다 왼쪽에 있게 될 수도 있고 그보다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다 보니 정확하게 이 부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든 중기에는 물가가 반응하죠. 물가는 느리게 반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기라고 표현하는 것, 보통 다른 거시기것에서는 그걸 장기라고도 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물가가 완전히 반영하게 되면 언제라도 AS 커브는 이 균형점이 포텐셜 아웃풋으로 가도록 AS 커브가 움직이게 됩니다. 이 경우는 현재 산출이 내추럴 레이트보다 높으니까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서 AS 커브를 올려주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위치에 있든 에이스 커브가 내려가도 올라가는 방향으로 에이스 커브가 반응을 해서 물가의 변화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쪽으로 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포텐셜 아웃풋보다 왼쪽에 있으면 물가는 하락하는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에이스 커브를 다운시프트 시키고, 포텐셜 아웃풋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에이스 커브를, 그러니까 프라이스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받으면서 AS 커브가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포텐셜 아웃풋 쪽으로 가게 이제 그 유도가 돼요. 칠판의 방식은 이런 설명이 틀린 건 아니지만 특히 위기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좀 많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 특히 그 제로 바운드에 걸려 있을,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AS/AD 모형은 사실 세로축의 프라이스였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율이 이제 그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제로에 가깝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굉장히 낮은 수준에 있을 때, 디플레이션에 가까운 상태일 때를 잘 표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안적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IS-LN 커브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 필립스 커브 모형을 갖다 댄 거죠. 이때 주의하실 것은 필립스 커브의 요 세로축은 파이 빼기 파이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이 생각하고 예측하는 이제 인플레이션율과 실제 인플레이션율과의 격차입니다. 여기서 일기전이라고 한 건 이건 아답티브, 그러니까 적응적 기대를 하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파이의 익스펙티드 밸류인 거죠. 어쨌든 만약에 긴축 재정 정책이 들어가게 되면 IS 커브 왼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A가 A 프라임 상태가 되고, 만약에 내추럴 레이트가 이 상황에 있다면, 내추럴 레이트가 아니라 포텐셜 아웃풋이 이 상태에 있다면 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파이 빼기 파이 2가 네거티브 밸류라는 건 뭐예요? 현실의 파이와 내가 예측하고 있는 파이가, 예측한 파이가 더 크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네들은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너무 고평가했구나, 낮춰야겠다라는 식으로 반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게 되면 계속 그 물가가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유지하게 되면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이 나타나서 디플레이션 트랩에 빠집니다. 반대로 확장 재정 정책을 해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 상태가 이쪽으로 가겠죠. 이때는 반대가 되겠죠. 사람들이 예측한 것보다 인플레이션이 심하네? 를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 계속해서 기대를 조정하게 되고, 이 상태를 영원히 유지하게 되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필립스 커브를 다양한 방식으로 봤었는데, 필립스 커브가 시프트 하는 식으로 기술했을 때는 필립스 커브가 상방이동 못하게 막는 레이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필립스 커브 이 부분을 실업률로 뒀었죠. 근데 여기서는 실업률 대신 지금 산출량으로 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 상태든 영원히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얘네들은 두 가지 선택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죠. 시프트 했다 IS를 원래대로 돌려놓든지, 아니면 통화 정책을 믹스해서 포텐셜 아웃풋 쪽으로 돌려놓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에는 긴축 재정한 거에다가
확장 통화 정책을 믹스해서 내추럴 레이트로 돌려놨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확장 재정 정책을 구사했을 때 장기적으로, 물론 여기서 확장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한 건 전부 다 긴축으로 바꾸셔도 논리를 진행하실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식으로 보든 이 장기 효과가 존재하는데, 이 장기 효과는 무엇이냐? 결국 이 그래프 하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세이빙 레이트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축적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전체적으로 인베스트먼트는 세이빙 것 같은데 민간 저축인 세이빙과 공공 저축인 정부의 이 부분 T 빼기 G, G 빼기 T가 아니에요. T 빼기 G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이거는 흑자 재정의 사이즈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부를 하나의 뭐 경제 주체로 생각하시면 돼요. 텍스를 더 많이 걷고 지출을 조금 쌓이겠죠. 그러니까 흑자 재정을 하게 되면 공공저축이 쌓이는 겁니다. 반대로 적자 재정을 하게 되면 빌리고 나중에 갚을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저축을 하는 거죠. 만약에 세이빙이 일정하다고 전제를 해봅시다. 그랬을 때 T 빼기 G가 0보다 크다 라고 하면 재정 흑자를 일으키는 거죠. 즉 공공저축을 쌓는 거죠. 그러면 경제전체 저축이 증가할 겁니다. 그렇죠? 그것은 인베스트먼트에 영향을 미쳐서 축적률을 높여주죠. 그렇게 함으로써 스테디 스테이트의 성장률을 높입니다. 장기적으로 좋은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재정흑자가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단기적으로는 불황을 야기합니다. 반대로 재정적자는 단기적으로는 그 산출을 증가시키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축적률을 감소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공저축의 측면에서 그 정부 재정책을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저축률을 얼마나 유도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추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확실한 거는 저축률 제로도 문제고 저축률이 1인 것도 문제예요. 번 돈을 전부 다 저축한다는 물론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사고 실험 해보시면 말이 안 되죠. 그럼 지출을 못 한다는 거잖아요. 마치 게임으로 치면 테크트리만 싸고 정작 병력을 안 뽑는 거죠. 뭐 테크트리만 싸면 뭐해? 와, 우리는 우주전함도 만들 수 있다 이러고 한 대도 안 만드는 것 같은 게 되잖아요. 결국은 적당히 축적도 하고 자본 축적도 하면서 그에 걸맞는 적당한 생산도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이 중간 어딘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대체로 거시경제학자들이 합의하고 있는 것은 그 최적 세이빙 레이트는 현재 세이빙 레이트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것 같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축을 장려하는 게 좀 더 장기적으로 좋은 굿 이펙트를 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익스펙테이션이 어떻게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잘 보기 위해서 우리는 기대를 이제 함수에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YTR 뿐만 아니라 기대되고 있는 미래에 우리 산출은 어떻게 될 거야, 텍스는 어떻게 될 거야, 이자율 어떻게 될 거야를 전부 다 같이 봤다는 거죠. 당연히 방향은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좀 재미난 결과가 나타나는데 긴축 재정 정책을 한다 할지라도 단기에는 긴축 재정 정책은 Y를 산출을 감소시키고 장기에는 Y를 증가시키겠지만 이거는 당장의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게 예측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런 값들이 기대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의 긴축 재정 정책을 하면 당장의 Y는 감소하지만 우리는 성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알잖아요. 이쪽은 증가되는 거예요. 그 둘이 어느 게 더 센가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 장기 효과를 예측해서 그게 다시 현재의 기대 채널을 통해서 현재 영향을 미치는 부분을 B라고 부르고 당장의 영향을 A라고 부른다면 A보다 B가 클 수만 있다면 사실 굉장히 해피한 상황이 될 수 있죠. 긴축한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그 네거티브 이펙트를 상당히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많진 않지만 존재할 수는 있다는 거죠.
언제 가능하느냐? 이 긴축 재정을 어떻게, 어떤 시점에서 구사할 것인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어떤 맥락에서 구성하는지, 그리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함께 구사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점은 당장은 좀 작고 미래 할 거야라는 이 프로그램 비전의 제시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러면 당장의 그 재정 지출은 그 긴축은 작을 테니까 할 거라던데 생각보다 괜찮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대신에 이 미래 프로그램이 신뢰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기대를 조정할 정도로 신뢰가 강해야 됩니다. 야, 드디어 당국이 정신 차렸구만,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그 거시 정책에 실패한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가 굉장히 신뢰가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경제 정책에 대해서 꽤나 신뢰를 받는 정당이 집권할 경우에 그 예측 효과로 인해서 뭐 주가 시장도 굉장히 급상승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 어떤 정당이 집권하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 프로그램과 신뢰성을 같이 올리는 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둘은 상충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신뢰를 주려면 어느 정도의 실질적인 움직임, 재정 감축의 움직임, 그러니까 긴축 재정 정책의 움직임은 필요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긴축 재정도 실제로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맥락이 되게 달라질 수가 있어요. 세금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할 수도 있고 지출을 감소시키는 방향을 할 수도 있고, 물론 둘을 종합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세금을 왕창 증가시키고 지출을 약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양한 믹스가 가능해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되게 그 포커스 박스 같은 경우로 케이스 스터디가 좀 있었죠. 그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잘 됐던 경우도 있고 안 됐던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원에서 이게 좋아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 논쟁도 많고 국가마다 또 맥락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 제일 중요한 거는 보통 통상적으로 이게 지금 말씀드렸던 이 기대 메커니즘 잘 작동했던 사례는 기존의 정권이 너무 못했을 때, 정말 얘네들은 답이 없구만 이러고 있는데 이제 좀 말이 통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정부들이 제대로 운영할 것 같은 정부들이 집권했을 때 사실 잘 나타나는 효과이긴 합니다. 최근에 인도 같은 경우가 그랬죠. 작년에 집권했을 때,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그 전까지는 꽤 신뢰가 낮았는데 그 다음 집권한 정부는 집권한 것만으로, 그러니까 당선이 됐다는 게 발표되자마자 인도 주식시장이 폭등했었어요. 뭐 그런 것들이 예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부의 기존의 행태가 너무나 안 좋았을 경우에는 이제 약간의 좀 상식적인 행동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으니까 실제로 그런 경우에는 예측 효과가 꽤 큽니다. 그 다음에는 개방경제를 봤었죠. 재정정책은 두 단계로 봤었습니다. 하나는 재화시장만 개방돼 있을 경우, 두 번째는 금융시장도 같이 개방돼 있을 경우를 봤는데, 먼저 재화시장만 개방된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일단 국내 수요 변화의 파급 효과가, 만약에 다른 건 그대로 있고 국내 수요만 변화했다. 예를 들어서 가버먼트 스펜딩만 올라갔어요. 다른 변수는 그대로인 차로.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올라가니까 폐쇄 경제에서는 이것이 그냥 그 승수 효과로 이어졌었죠. 그런데 이제는 개방 경제이기 때문에 수출과 수입 중에서 수출은 변화가 없겠죠. 왜냐면 해외 경기는 그대로라고 보고 있으니까. 국내 경기가 강해졌으니까 국내 수요가 높아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수입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넷 익스포트가 네거티브한 방향으로 작동을 해서 이 올라간 효과를 어느 정도 줄여주게 돼요. 그래서 개방 경제에서 국내 수요 증가 효과는 폐쇄 경제일 때보다 그 파급 효과가 낮습니다. NX가 네거티브하게 작동하니까 그만큼 깎아먹는 거죠.
당연히 이 효과는 대의존도가 높을수록 강합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는 오히려 정부 지출 증가가 오히려 네거티브한 이펙트를 야기할 수도 있어요. 대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라면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경우는 흔치 않지만, 반대로 해외 수요가 증가한다면 우리는 그대로인데 다른 나라들이 정부 지출 열심히 했어요. 확장 재정 정책을 열심히 했다라고 본다면 그 경우 우리 경제는 그대로인데 해외 수출 수요가 늘어나게 되죠. 해외 수요가 증가하니까 수출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수입은 그대로인데. 그러면 NX가 이 경우에는 레딕스폴트에 영향을 미친 요소인데 외 변수가 변하니까 커브가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얘가 올라가게 되고 그 올라가는 만큼 이제 지지 커브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총수요가 올라가게 돼서 승수 효과를 작동하게 됩니다. 그럼 둘 중에 사실은 선택해야 된다면 어느 게 더 바람직하겠어요? 아무래도 경상수지를 생각하면 이쪽이 좀 더 선호될 만한 상태인 거죠. 그것 때문에 프리즈너스 딜레마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두 국내 수요 증가와 해외 수요 증가 중에는 해외 수요 증가가 경상수지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하기 때문에 남들이 해줬으면 하고 기다리는 그런 인센티브 시스템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만을 가지고 눈치를 본다는 건 아니지만 내비두었다면 가능한 한 이제 해외가 좀 해줬으면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거는 사실 현실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투자 게임도 그런 구조가 있고, 남들은 좀 세이프 에셋을 많이 해줬으면 하면서 나는 이제 그 리스크 에셋에 올인하고 싶은 거죠. 그런 구조가 있는 거죠. 익스터널리티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확장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다른 국가들은 수출처가 많아지기 때문에 땡큐인 거죠. 그게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경제로 봤을 때 가장 바람직한 수준의 재정 지출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포지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존재하게 되면 가장 전체 경제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수준보다 덜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네거티브 익스터널리티가 있는 것은 가장 적당한 수준보다 과하게 생산되게 돼요. 그건 미시경제학에서 배우실 겁니다. 근데 그 문제가 여기에도 있어요. 그래서 정책을 가능한 협조하려고 하는 움직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G20 모여서 우리 다 같이 동시에 흑자 재정하자, 적자 재정하자, 이런 식으로 정책 공조를 약속하고 해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평가도 왔다 갔다 해요. 잘 됐다 안 됐다. 근데 문제는 이 경험이 한두 경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된 건지 아니면 더 심하게 네거티브한 셔크를 받을 수 있었던 거를 이만큼이나 방어한 건지를 판별하기 꽤나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 금융시장까지 개방돼 있다면 재정정책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확장 재정정책의 케이스가 둘로 갈리는 거죠. 중앙은행이 어떻게 했느냐? 반응하지 않은 경우, 만약에 이 경우는 확장 재정정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재 생산량을 초과하지 않아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가만히 있겠죠. 하지만 경기 과열이 우려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우려되게 되면 중앙은행은 긴축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함께 다 살펴볼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중앙은행이 반응하지 않은 채 확장 재정 정책을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만큼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그 효과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비뒀으면 이만큼 됐을 거를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우려로 반응했기 때문에 줄어드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냐는 이 IS와 LM 커브에 기울게 달려 있겠죠. 그 영향은 여기서는 약간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줄어들 수도 있고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현실에서의 재정정책이었던 거죠. 실제로는 굉장한 불확실성, 정책 효과가 얼마나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밴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이 밴드가 멀티플리커티브하게, 즉 그러니까 고변산을 하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 0부터 2다 포인트당 1%포인트는 0부터 2다라고 하면 10%를 올리면 0부터 2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폭이, 내가 액션을 취하는 게 클수록 폭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불확실성이 클 경우에는 정책을 보수적으로 약간씩 해나가면서 조정하는 게 이제 합리적인 선택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실제로 내가 한 액션이 예측하는 폭이 너무나 클 경우에는 신중하게 되죠.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동태적 일관성의 문제도 있어요. 동태적 비일관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신뢰도가 하락하죠. MT3는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은 자발적으로 시장에서 믿을만해야 믿는 거죠. 그런 게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재정정책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요약을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정부 예산 제한 문제를 생각을 해봅시다. 아마 뉴스에서 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얼마를 초과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적자가 쌓여서 부채 규모가 커질 경우에는 그 부채들은 국채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국채란 건 결국 빌렸다는 거죠. 이자를 줄 테니 빌리겠다라고 해서 빌린 거 아니에요. 그럼 이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그쵸? 그 장기 본드 같은 경우 중간에 이자를 계속 주죠. 그런 이자율을, 실질 이자율을 R이라고 두고, 스몰 R이라고 두고, 지금까지의 정부 부채 규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럼 이만큼이 이자 지급분인 거죠. 거기에다가 G 빼기 T. 그러니까 이건 적자량이죠. 만약에 내가 적자를 심하게 일으키게 되면 G를 높이거나 텍스를 낮추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즉 이 값이 커지는 방향으로 작동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매기 내가 추가적으로 지게 되는 부채량인 겁니다. 이게 네거티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흑자 재정을 하게 되면 네거티브한 밸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현재의 적자 규모는 이자 지급하는 부분에다가 신규적인 이 부분이 발생. 이 정부의 부채 규모가 무시할 정도로 작다면, 균형 재정을 거의 해오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제로가 될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지고 있던 부채가 없으니까. 그래서 데피싯은 그냥 G 빼기 T였을 거고, 우리는 사실은 이 부분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정을 함으로써.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 정부, 특히 요즘 같은 장기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값이 작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 사이즈가 너무 커져서 감당 못해서 이제 그 디폴트로 가는 국가들도 있었죠.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이 데피싯은 시간당 값이라는 거예요. 매년 이제 얼마의 적자를 했다. 그래서 적자 규모라고 한다면, 적자 규모는 보통 GDP의 뭐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낮은 퍼센트로 나옵니다. 하지만 부채 규모, 이 라지 B 정부 채무는 지금까지 적자가 쌓인 총 값이에요. 총 부채 양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GDP의 100%, 일본 같은 경우 220% 이렇게 됩니다. 미국도 꽤 높은 퍼센티지고, 한국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30-40% 정도는 돼요. 그래서 물론 여기서 이제 논리를 진행할 때는 보통 실제 정부가 부채 비율을 발표할 때는 정부 이전 지출, 그러니까 뭐 지원하거나 뭐 이런 거 있죠. 그 사회보장 차원에서 지급하는 돈들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지원하거나 아니면 뭐 의료보장 한다든가 뭐 노후 연금 지급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전 지출인데, 이건 지출이니까 G에 넣는 게 합리적이죠. 실제로 정부는 그렇게 통계를 내는데, 요 교과서는 T에다 네거티브 텀으로 넣어요. 텍스를 빼는 걸로. 그래서 근데 그거는 그냥
앞에서 그렇게 논의를 해왔기 때문에 일관성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일 뿐입니다. 실제 관행은 G에다 넣어요. 근데 교과서에서는 지금 T에다 넣습니다. 그래서 텍스를 T기의 조세 수입에다가 T기의 이전 지출을 뺀 걸로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가버먼트 스펜딩 부분에, 즉 T기의 정부 지출 더하기 T기의 이전 지출로 넣어요. 별로 중요한 문제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언급해도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정부가 여러분들이 아마 과제를 하셨을 때도 여러분들이 접하는 값은 이 오피셜 데피시 파란 라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데피시이 꽤 긴 기간 동안 적자로 가는 구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쵸? 보시면 이 뭐야, 이거 흑자는 거의 없구만.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그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는 실질적인 데피시트는 리얼 텀으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명목 텀에다가 부채에다 인플레이션 곱한 만큼을 빼줘야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내가 뭐 1조를 빚을 지고 있는데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2배가 됐어요.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빚은 절반으로 준 거죠. 지금 극단적인 사고 실험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게 약한 인플레이션율에서도 존재하니까 그만큼 빼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생각보다 실질적으로는 흑자였던 기간이 꽤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실질 부채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지? 인플레이션을 증가시켜서 부채를 어느 정도 갚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 텍스고 세뇨리지입니다. 세뇨리지는 좀 이따가 다시 볼 거예요. 아무튼 이 데피시식을 요리조리 바꿀 수가 있는데, 부채 변화량으로 보게, 이게 데피시트의 정의잖아요. 데피시트의 정의고 이렇게 놨는데 이거를 이쪽 옮겨요. 옮기면 부채량은, T기의 부채량은 1 플러스 R의 BT 마이너스 1. 이것도 많이 본 거죠. 1 플러스 이자율 곱해가지고 두는 그 방식들은 익숙하잖아요. 여기에다가 그 기에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적자량을 감안해서 이제 정부 예산 제약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내가 적자를 발생시키면 이건 나중에 언젠가 갚아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한번 그 갚는 것을 고려를 해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 시나리오를 검토할 겁니다. 지금부터는 뭐냐면, 일단 비제로, 즉 제로기에서 현재 시점에서는 균형 재정이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1단위만큼의 감세를 실시해서 적자 재정을 한번 발생시켰다 쳐요. 그럼 G 빼기 T는 1인 거죠. 그러니까 적자가 1인 거예요. 그쵸? 흑자는 마이너스 1인 거예요. 흑자로 보면. 그러면 1기의 부채는 1만큼이 되죠. 뭐 1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자, 만약에 요 1기에 시행했던 요 감세분을 바로 다음 기인 2000년도에 전액 상환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연해서 한참 뒤에 상환하는 상태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부채 규모를 유지한 상태에서 더 이상 부채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만 하는, 즉 이자만 계속 갚는 거죠. 이런 상황을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걸 부채 안정화라고 부릅니다. 전체적으로 그림을, 이미지를 이렇게, 또 안 되니?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한 가지씩 살펴보면, 예를 들어 1차년도에 전액 상환한다라고 하면, 자, 제로기의 균형이었다가 이때 적자가 나타난 거죠. 그럼 이 일만큼이 결국 부채가 돼서 생긴 거예요. 제로였다가 1이 된 거죠. B가. 그런데 다음에 다시 제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로로 만들 때는 그냥 1만큼 갚는 게 아니라 1 플러스 R만큼을 갚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다 T 대신에 2를 넣고 쭉 나열하면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런데 전기의 B1은 1이었고, 그쵸? 1이었으니까 1 플러스 R 곱하기 1인 거고, 더하기
이게 내가 얼마나 이제 흑자 재정을 해야 되는 거지가 나타나게 되는 값인 거죠.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결국 1 플러스 R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1 플러스 R 곱하기 그때 발생시켰던 적자량만큼이 되는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되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내가 빌렸으니까 나중에 이자 쳐서 갚아야지라는 거예요. 정부도 마찬가지 문제입니다. 이것을 나는 지출을 감소시키든지 텍스를 증가시켜서 만들어야 돼요. 흑자를 해야 되니까. 물론 여기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율 같은 게 없는 걸로 실질 단위로 보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일정기 지나서 보통 적자 지정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네거티브 샥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게 회복되는 데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회복될 때까지는 갚지 않다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갚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예요. 이 경우에 그런데 그 사이기에는 균형 재정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그 기만큼 지나가서 이자가 계속 붙겠죠. 그 이자만큼을 같이 갚아야 됩니다. 국채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T차년도에 뒤에 상환을 하게 될 때는 이때 발생했던 부채는 1 플러스 R의 T-1만큼이 승으로 곱해져서 제곱으로 곱해져서 갚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 정도의 이자율이라고 한다면 7년 정도 되면 원금의 2배가 돼요. 이 값이 5%면 대략 14년 뒤에 2배가 됩니다. 복리로 붙게 되면 꽤 빠르게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결론 하나는 언젠가는 이자 쳐서 갚아야 된다 이겁니다. 즉 지금의 적자 재정은 미래의 흑자 재정으로 갚아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사실 하나고요. 그 텀이 길면 길수록 이자가 많이 붙는다는 겁니다. 복리로 붙으니까. 이게 첫 번째 소결론이고요. 근데 현대 정부들이 이렇게 나이브하게 있진 않고 보통은 부채를 안정화를 해요. 부채 안정화란 건 뭐냐면 부채 규모가 더 증가하지 않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를 보시면 지금 부채 규모가 안 붙고 있죠. 1 플러스 R에 안 붙고 있죠. 왜냐하면 매기 이자를 갚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는 그 이자에 대한 이자가 붙기 때문인데 이자를 갚아버리니까 원금에 대한 상환 압력만 남게 되겠죠. 이것을 뎁 스타빌레이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 매기 흑자 재정을 소량 편성해야 돼요. 이자에 대응하는 부분만큼을. 그래서 이걸 가지고도 또 하나의 결론을 낼 수 있는데 부채 안정화를 하려면 이 경우에는 부채를 안 갚는다라고 한다면 이자만 계속 갚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말은 그 이자만큼의 흑자 재정 편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결론의 전부냐? 그건 아닙니다. 실제로는 정부 적자량을 가지고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은 GDP 증가율과 함께 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부채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채량의 비율이 중요하거든요. GDP 대비 비율이. 예를 들어서 1000조인 경제에서 50조의 부채와 100조인 경제에서 50조의 부채는 다르죠. 의미가 다르잖아요. 당연히 일반 가정에서도 내가 부채가 1억이야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할 땐 만약에 그 가정의 전체 웰스가 1억이다 라고 하면 정말 빚이 많은 거죠. 하지만 내가 되게 부자야. 그래서 100억 정도 갖고 있어. 그러면 부채 비율이 되게 적은 거잖아요.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자산 청산해서 갚으면 되니까. 그래서 국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부채를 GDP로 나눠요. 그러니까 B를 Y로 나눕니다. 이 비율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정부의 부채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을 때는 전략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B 사이즈를 줄이는 전략이 있을 수 있고 Y를 늘리는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B보다 Y를 더 빠르게 늘리면, 즉 부채는 여전히 1조인데
분모가 커지면 사실 문제 사소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전략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대부분의 국가들은 Y를 늘리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부채보다 Y를 더 빠르게 증가시키는 문제로. 그래서 이게 가지는 의미를 보기 위해서 앞에서 내놓았던 이 부채식을 전 텀을 Y로 나눠주고 잘 정리를 해봅니다. 그러면 일단 Y로 다 나눠줬죠? 그 다음에 요 파트에 지금 이게 T 빼기 1텀이니까 여기도 Y 빼 T 빼기 1텀을 두고 싶어요. 그래서 T 빼기 1텀 두고 없는 걸 추가시켰으니까 분자에 다시 추가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모든 텀 이걸 덩어리로 묶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거는 성장률의 역수입니다. 그쵸? 그리고 이 부분은 그 해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되는 거고, 이거는 전기의 재정적자 비율, 전기 부채 비율, 금기의 부채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이걸 뒤집으면 이게 1 플러스 G잖아요. 사실 1 플러스 G의 정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부분은 1 플러스 G분의 1인 거죠. 사실은 요 파트가. 그렇게 해서 얘를 대입하고 1 플러스 R분의 1 플러스 G는 우리 피셔 이퀘이션 할 때 했던 거랑 비슷한 방식으로 1 플러스 R 빼기 G랑 근사한다. 그러니까 R과 G가 0에 가까울 경우에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걸 이 두 개를 가지고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아래식이 나오는 거죠. 금기의 부채 비율,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 플러스 R 빼기 G 하고 전기의 부채 비율 플러스 금기의 재정적자 비율인 겁니다. 결국은 R 빼기 G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G가 R보다 크다면, 즉 부채 증가 속도보다 내가 갚아야 되는 빚의 양보다 그 경제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이 부분이 네거티브 텀이 되죠. 그러면 내가 굳이 흑자 재정을 편성하지 않아도 균형만 하더라도 마치 부채 비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Y를 증가시키는 전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과 관련해서는 실질 이자율, 즉 국채에 대한 이자율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죠. 낮을수록 좋은 거고, 그 다음 경제 성장률은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갚을 수가 있죠. 여기선 증가하는 게 배드죠. 배드 뉴스죠. 왜냐면 Y분의 P는 줄이고 싶은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낮은 게 굿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증가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닌 겁니다. 네거티브한 거예요. 이자 부채 비율은 당연히 높을수록 부담이 높은 거죠. 근데 대부분의 국가들이 B를 Y로 나눈 값을 높은 성장률로 극복을 했다는 겁니다. 진짜 그런가? 몇 가지 사례를 보자는 거죠. 오스트레일리아랑 캐나다, 뉴질랜드, 영국 같은 경우에 이제 2차 대전 직후에 부채 비율이 2차 대전 직후에는 당연히 부채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좀 이따 전시재정 얘기를 하겠지만 전쟁 때에는 적자 재정을 상당히 심각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채 비율이 엄청 높은데 이제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그 부채 비율이 확 줄어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이 사이에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히 프라이머리 밸런스가 지금 포지티브 밸류가 나온다는 것은 얘네들이 흑자 재정을 편성했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그로스 레이트와 리어 인트러스트 레이트는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율이 명목 이자율보다 더 셌다는 거예요. 이 R 빼기 G가 R 빼기 G니까 네거티브 밸류 빼기 네거티브 밸류니까 더 센데 둘 중에 어느 게 기여도가 더 높아요? 성장률의 기여도가 더 높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부채의 감소는 재정 흑자를 하기도 했지만 이것보다는 얘네들의 믹스, 그 중에서도 그로스 레이트가 높았다는 것이 굉장히 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4개 정부들이 그 댐 레이쇼를 이렇게 낮출 수 있었던 것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그로스 레이트다. 실제로 전후 40년대 2차 특히 60년대 들어서는 굉장한 호황이 발생하는데 그때 그 주요 국가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해요. 실제로. 자, 여기까지는 이제 되게 기본적인 얘기고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부채 규모를 조정해 왔나는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인구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한 번은 언급을 해야 됩니다. 고령화 문제인데요.
일단 은퇴하고 나면 경제활동을 안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때는 그 스무딩을 하기 때문에 저축을 해놨던 금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은퇴하고 나서는. 한국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예죠. 그 외에도 각종 보험 같은 것들을 들어서 은퇴한 다음에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띠게 되는데, 이게 모든 인간들이 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고령화, 즉 은퇴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면 정부의 이전 지출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뭐예요? 계약에 의해서 적자 재정을 편찬해야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건 예측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추계를 할 수 있어요. 이건 미국의 추계인데, 뎁 레이쇼가 지금은 이 정도지만 지금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인구 구조만 계속 변하게 된다면 고령화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전 지출 규모가 커지게 돼서 이 뎁이 쌓이게 됩니다. 이게 한국은 더 심한 문제로 작동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령화가 굉장히 빠르게 되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심하게 그래요. 왜냐하면 출생률이 낮고 사망률이 낮아지는 거는 전 세계랑 비슷한데 출생률이 너무 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문제는 한국의 경우 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리카르도 동등성, 맞죠? 갑자기 뭔가 생소해서. 리카르도 동등성과 경기조정 재정적자, 전쟁 재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완전히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현재 가치로 판단한다는 걸 배웠었어요. 그쵸? 근데 그 생각을 끝까지 유지시켜 보면 지금 재정적자를 편성했을 때 경제 주체들이 전부 다 완전 풀리 합리적인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이게 나중에 실질 이자율만큼의 이 감안된 채로 미래의 세금 증가로 이어질 거라는 거 알죠? 그러면 어차피 지금 내가 감세를 당했지만 나중에 증세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저축을 좀 해놔야겠죠? 그게 얼마겠어요? 미래에 나올 그 증세 부분을 현재 가치로 땡겨와야 되는데 그때 땡겨올 때 실질 이자율로 땡겨오죠. 그런데 미래 납부할 세금은 1 플러스 R의 T 빼기 1승이잖아요. 현재기로 땡겨올 때는 마찬가지로 그걸 분모로 나누니까 결국은 감세한 만큼의 현재 가치를 저축해야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리카르디안 동등성의 핵심 아이디어예요. 즉 지금의 낮은 세금은 결국 현재 가치로 봤을 때 미래 높아질 세금 현재 가치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합리적인 경제 참가자는 결국 이거에 대비할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없다는 거죠. 물론 리카르도가 이 사람 19세기 경제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론적 가능성으로 그 얘기를 했지만 이게 현실성이 있다고까지 얘기한 건 아니에요. 되게 회의적인,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이런 식으로 봤는데, 이제 합리적 기대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일 경우에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고도 주장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걸 리카르도 베로 명제라고 부르는데, 베로는 이제 현대 경제학자고, 이게 얼마나 현실적이냐 봤을 때는 일단 완전하게 합리적이라는 게 굉장히 강한 가정이라는 거죠. 실제로 경제 참가자들은 약간 근시안적으로 행동합니다. 즉 가까운 미래 정도만 좀 고려하지 20년, 30년 뒤의 미래까지 전부 빠짐없이 전부 누락 없이 고려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다가 미래 세금 인상 시점을 못 박아 두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둔하긴 하지만 이게 아예 작동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불완전하게 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도한 정책 효과는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미래를 감안하긴 한데 덜 반응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뜻일까? 완전하게 대응을 한다면 사실은 이 경기 변동 자체가 없을 거예요. 플랫할 겁니다. 그냥
잠재 산출률은 계속 성장할 거예요. 근데 현대 대부분 경제 주체들은 약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건 반응 안 할 경우에 이런 진폭을 가진다고 친다면 이제 그 거시 시스템에서 뭔가 이제 불경기 때 확장 정책을 하고 호경기 때 긴축 정책을 한다고 보면 그거에 대해서 약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진폭이 줄어들 거라는 겁니다. 진동하는 이 폭 자체가 덜 증가하고 이때는 긴축을 할 테니까 이자율을 낮추거나 이자율을 높이거나 뭐 흑자 재정 편성할 거고 이때는 적자 재정 편성할 거니까 이건 또 덜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진폭을 줄이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실제로 현대의 거시경제는 그렇게 작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재정 정책에는 사실은 재량적인 측면과 자동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정 적자의 재량적인 부분과 자동적인 부분을 분리를 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기를 조정한다고 해서 시클리컬리 어드저스티드 데피시트라 부르는데 이건 뭐냐면 이름이 되게 많아요. 뭐 다양한 이름인데 됐고 한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하고 있는 재정 적자를 같은 규칙을 두고 잠재 산출률에 있다면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텍스 같은 경우는 소득세나 법인세가 되니까 둘 다 텍스 베이스가 소득이거든요. 기업 소득이나 가계 소득이 돼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소득세가 낮죠. 법인세도 낮아집니다. 하지만 경기가 좋아지면 세율은 그대로인데 베이스가 높아지니까 높아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은 규칙을 두고 잠재 산출로 추계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G와 T가 다르게 계산되겠죠? 그렇게 계산한 재정 적자를 경기 조정 재정 적자라고 하는데 얘가 0이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정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도 경기 조정을 해서 살펴봤을 때 0에 가깝다면 오케이. 얘는 그냥 합당한 수준으로 그 적자를 편성하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경기 조정을 했는데도 0보다 크다 라면 이것은 지금 불황이기 때문에 재정 적자를 편성한 것도 있지만 그 정도가 과하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 경기 조정 재정 흑자를 편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 따라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그 재정정책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 부분을 우리는 수업 시간 안 배웠지만 경제언론 시간에는 배우셨을 겁니다. 그걸 잠깐 상기시켜 드리자면 그 오토매틱 스테빌라이저라고 불러요. 즉 경기가 불황일 때 지출이 증가하고 경기가 호황일 때 지출이 감소하게 만드는 혹은 수입이 증가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입니다. 예를 들면 비례세들은 멀티플라이어를 낮춰줘요. 그러니까 소득세 같은 거가 얘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소득세가 멀티플라이어 낮아진다는 건 뭐예요? 어떤 변화가 있을 때 그걸 뻥튀기 해주는 게 멀티플라이어잖아요. 멀티플라이어 낮춘다는 거는 내가 이만큼 했을 때 원래 이렇게 반응하던 거를 이만큼에다가 덜 반응하게 만든다는 거죠. 진폭을 줄인다는 뜻이에요. 아까 했던 얘기 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 안정화 장치, 이걸 자동 안정화 장치라고 하는데 이 자동 안정화 장치 같은 역할을 하는 놈들은 대개 진폭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실업급여도 그런 예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실업은 불경기 때 많아지고 호경기 때 줄어들죠. 근데 실업급여는 당연히 그러면 불경기 때 실업자가 많아지니까 실업급여 지급액이 더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전 금액이 높아지는 거예요. 정부 지출이 많아지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호경기 때는 줄어드니까 이 지출이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불경기 때는 실업률이 많이 증가하니까 트랜스퍼가 많이 증가해야 되고 소비가 많이 증가하게 돼요. 안 했을 때에 비해서. 반면에 경기 호황일 때는 얘가 줄어드니까 트랜스퍼도 줄어들고 소비도 그에 상응해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퍼 관련된 이제 사회보장과 관련된 많은 제도들이 되게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크게 뭐 그림으로 보자면 소득세 같은 경우에 붐에서는 소득이 높아지니까 세금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기 과열에 브레이크를 약간은 걸어주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리세션에서는 즉 그 경기 불황기에는 소득이 줄어드니까 세금도 줄어드는 거예요. 소득세니까. 법인세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얘도 불황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시키는 영향을 자동 감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소득세 구조 같은 경우가. 그래서 실제 데피싯과 이제 경기 조정된 데피싯을 비교를 해보면 당연히 요 진한 게 실제 데피싯이거든요. 주황색이 경기 조정 데피싯입니다. 진폭이 작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거티브하든 포지티브하든 상대적으로 작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이제는 익숙하겠지만 요 화살표로 지금 찍는 부분들은 대표적인 적자를 빡 증가시키는 사건이죠. 이때가 오일 쇼크, 2차 오일 쇼크, 이때가 80년대 초반의 레이거노믹스 때, 그리고 이때가 닷컴 버블 2007년 위기죠. 그래서 경기조정 재정적자는 꽤 괜찮은 지표긴 해요. 아이디어가 좋긴 한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구체화하는 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산출 수준 변화가 재정적자랑 어떤 관계를 가진지 추정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게다가 잠재 산출 수준, 즉 자연 실업률을 추계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를 들면 80년대 유럽연합이 적자 규모가 굉장히 폭증했었단 말입니다. 이때 방어론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례적으로 실업률이 높은 시기야, 고실업 시기야, 자연 실업률은 그보다 낮아. 따라서 그걸 감안하면 재정적자의 문제가 심하지 않아라고 주장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검토해 보니까 그거는 그냥 경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아서 고실업이 된 게 아니라 유럽의 경제 자체의 자연 실업률이 올라간 것도 굉장히 크다라는 지금은 결론이거든요. 몰랐던 겁니다. 그 당시 시점에서 어느 거에 해당이 되는지.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알게 되는 건데, 유럽연합은 사실은 고실업이 자연 실업률 증가였던 거예요. 상당 부분이. 그러니까 당시에 경기조정 재정적자는 심각하지 않았다고 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상태였던 거예요. 이미 고실업인 그 상태, 고실업이라고 불렀던 그 상태가. 자, 그 다음 이슈는 이제 뭔가 국가적 차원에서 큰 이벤트, 네거티브하게 강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의 문제입니다. 전쟁이 대표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대규모의 자연재해, 일본의 쓰나미 같은 거죠. 뭐 대규모 지진을 겪게 됐다. 혹은 또 뭐가 있나? 통일 같은 경우도 그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적 측면에서 네거티브한 사건이죠. 대형 지출이 필요하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이런 이벤트가 갑자기 발생했을 때 재정적자를 강하게 편성하는 게 맞냐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해답은 일단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가게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집안이 있어. 우리 가문은 좀 이상하고, 아무튼 우리 집안에 이제 식구들이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든가 대규모의 지출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차입을 해야 되냐, 그러니까 융자를 받아야 되냐는 질문과 비슷한 겁니다. 당연히 당장의 적재정 편성은 언젠가 미래 세대가 비용으로 지불을 해야 돼요. 마치 지금 내가 당장 융자를 받으면 그걸 언젠가 갚아야 되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건 맞는데, 사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전쟁 같은 게 났다, 혹은 대규모 재해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걸 대규모 재정적자로 정부가 조달을 하게 되면 이거는 미래 세대가 부담을 하게 되는데, 어떤 메커니즘을 부담하게 되냐면, 정부가 재정적자를 대규모로 조달했으니까 정부 저축이 크게 네거티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 정부 지출이 엄청 높아지니까 인플레이션 압력이 발생해서 중앙은행의 이자율 상승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은 투자 감소로 이어지게 되고 장기 성장률을 낮추게 되죠. 이 말은 결국 미래 세대가 더 성장할 수 있었는데 덜 성장하게 되는, 결국 실질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건 G를 늘리는 방식으로 이제 조달한 거죠. 그 다음에 텍스를 올려서 실시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당장 세대가 부담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야, 지금 우리 대형 재해가 발생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까 우리 세금을 좀 더 많이 걷어야겠어. 뭐 부가가치세 올리고 소득세율 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현재 소비를 감소시키고 현재 세대가 부담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대부분 이 방식을, 대부분의 정부들은 전쟁이든 대규모 재해든 이 방식으로 대부분 조달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이 잘 작동을 안 해요. 안 그래도 대형 재해를 받았는데 세금 인상을 해봐요. 그러면 사람들이 쉽게 반응하지 않겠죠? 일단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이벤트 자체는 사소한 이벤트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굉장히 대형 이벤트입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걸 현대세대가 전부 부담하게 하려면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건데, 일단 그렇게 되면 소득세율이 너무 올라가니까 소득 행위 자체의 유인이 심하게 감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세금 체계 자체의 근본이 좀 흔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세율이 뭐 10%면 그냥 내겠는데 갑자기 10%였던 경제가 60, 70%가 되면 당연히 뭔가 불법적인 행동을 할 유인이 커지죠. 탈세를 하거나 지하 경제로 갈 수 있습니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경제활동을 해버리는 거. 신고하지 않고 노동한다든가 사업자 신고 안 하고 장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조세왜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조세왜곡도 마치 자발적인 행동, 그러니까 불법 행위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면 그걸 잡을 수가 없게 되거든요, 사실상. 그런 것과 비슷해서 조세왜곡이 체계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정부의 조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페인 같은 경우가 그랬었어요. 스페인 같은 경우 지하경제 비중이 너무 높아서 공식적으로 실업률이 20, 30%가 잡히는 거예요. 와, 그럼 스페인은 폭동 안 나는 게 이상한걸? 이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사실은 지하경제에 고용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사람들이 실업자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20, 30%가 나온 겁니다. 실제 실업률은 그보다 훨씬 낮았던 거죠. 아무튼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의 재정의 결론은 뭐냐면, 일단 보통은 대규모 적자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한 데다가 윤리적인 측면에서도 말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쟁이 됐든 뭐 국가적 재난이 됐든 아니면 통일이 됐든 현재 세대만이 그걸 감당할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미래 세대도 같이 나눠서 부담한다는 의미에서도 그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합의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이슈는 이제 부채율이 너무 높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입니다. 일단 2013년도에 정부 부채 비율, 그러니까 B분의 Y예요. B를 Y로 나눈 값의 나열입니다. 그리스가 유명하고 일본도 2014년에 이랬지만 나중에 비율 보시면 놀랄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특이하게 노르웨이가 하나 있는데, 노르웨이는 쿠웨이트 같은 나라예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그 북해 유전 때문에 사실상 중동과 비슷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딱 요 정도 수준에 있어요.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30%대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랑 대비된 게 일본인데, 일본의 부채 비율은 장기 불황을 지나가면서 엄청나게 많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증가해서 200%를 넘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30%대이긴 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꽤나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편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97년 외환위기 이후로 부채 비율이 10%대에서 30%대니까
몇 프로 증가한 거예요? 300% 넘게 증가한 거죠. 사실 엄청나게 증가한 겁니다. 국가 부채 일람은 여기 가로축은 뭐냐면 지금 그 부채 비율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B분의 Y이고 이 동그라미 사이즈는 전체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큰 국가는 낮은 쪽에 있어도 동그라미가 크겠죠. 차이나 같은 경우가 부채 비율은 낮지만 워낙 사이즈가 큰 국가니까 동그라미 큰 거고, 미국은 부채 비율이 높은 데다가 사이즈 100% 쪽이니까 엄청 크겠죠. 이제 어중간한 상태에서 인디아, 스페인, 브라질, 뭐 아일랜드, 이태리는 사이즈에 비해 이제 큰 편이죠. 그리스 유명하죠. 그리스는 전국 부채 비율 안 좋기로 유명한데, 저쪽 오른쪽에 쭉 가보면 일본이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점이 달라서 그런데 또 일본은 계속 부채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제 뉴스를 볼 때 이태리나 그리스는 심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미국이나 일본이 심각하다는 얘기는 별로 안 들으셨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부채 구성이 그리스랑 성격이 다릅니다. 이태리나 그리스 같은 경우는 부채 구성의 상당 부분이 해외 차입이에요. 다른 나라로부터 차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채권을 다른 나라에서 샀다는 거예요. 근데 일본은 일본 국채 대부분을 자국에서 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국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 국가 내에 이제 뭐 연금 소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연기금의 손실 같은 걸 겪을 수도 있으니까 물론 굉장한 데미지긴 하지만 해외로 파급되진 않습니다. 이 경우는 그 나라 국내의 문제가 되겠지만 그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리스 국채는 훨씬 작은데도 이쪽에 파급 효과가 더 큰 거죠. 악성 채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그리스의 채무를 상당 부분 프랑스랑 이태리 뭐 이런 나라들이 지고 있는데 이 두 나라도 그렇게 재정 건전성이 강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더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 파산 위험이 어떻게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R 빼기 G 텀에다가 X가 들어갔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국채 이자율은 리스크 프리미엄도 같이 붙거든요. 실제로는 R이 아니라 R 플러스 X인 거예요. 자, 우리는 이제 리스크가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다라고 보고 X가 제로인 걸 가정하고 있었지만 이제 X가 제로가 아니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는 겁니다. 일단 이 나라의 GDP 대 부채 비율이 100%라고 칩시다. 그리고 이자율, 실질 이자율이 3, 리스크 프리미엄 제로,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장률이 2%라면 이 나라가 부채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는 매년 1% 정도의 재정 흑자를 편성하면 됐던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나라가 위험하다 라는 인식이 확산돼서 국채가 가격이 뚝 떨어졌어요. 즉 X가 0이 아니게 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5%가 됐다 칩시다. 그러면 3 플러스 5 빼기 2인 흑자 유지 가능한 재정 흑자 비율이 6%가 된다는 거예요. 1% 흑자 재정 편성은 6%에 비하면 훨씬 더 쉽죠. 그러면 이 상태가 더 어렵다는 거고, 이 말은 뭐예요? 리스크가 더 심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X가 더 높아지겠죠. 그럼 다시 또 재정 흑자 비율이 6%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높아지겠죠. 더 높아지고 높아지고 높아지고. 이것을 부채 폭증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2012년에 이런 일을 겪었어요. 이것은 독일 채권을 베이스에 두고 둘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 채권의 가치의 이자율을 리스크 프리미엄 제로라는 전제를 한 거죠. 0에 가깝다는 전제를 하고 이태리 국채의 이자율과 그 차이를 기록을 한 겁니다. 스페인과 이태리 둘 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계속 붙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극에 달했죠. 이 시기에 그러다가 갑자기 쭉 안정화 코스를 밟게 되는데 이 시점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유럽 중앙은행이 좌시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고 그렇게 할 것이 확실해졌어요. 그러자 리스크 프리미엄이 쭉 줄어든 거죠. 리스크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스페인이나 이태리가 방어를 못하게 되더라도 유럽 중앙은행이 방어해 줄 거라는 것을 약속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산할 거라는 위험성은 쭉 떨어진 거죠. 그리스 같은 경우도 이번에는 이거는 그냥 진짜 10년 채권의 이자율입니다. 아까는 독일 채권을 빼줬는데 지금 안 뺐어요. 보시면 둘의 차이가 리스크가 적은 독일 본드에 비해서 점점 벌어지죠. 리스크 프리미엄이 붙는 겁니다. 이만큼이 엄청 붙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때도 유럽 중앙은행이 반응한 거죠. 좌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개입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이때도 쭉 떨어지죠. 하지만 그리스는 2012년에 디폴트가 납니다. 실제로 나버립니다. 그래서 이때 채권단이 헤어컷을 해요. 헤어컷. 우리나라 말로 뭐지? 채무 구조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원금의 반만 상환하는 걸로 합의를 봐요. 채무국들 간에. 일단 B분의 Y가 높다 라는 자체는 리스크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작동한다는 것만큼은 이제 이견이 없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리스크가 높아질 것 같다는 X를 증가시키면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증가시키면서 부채 폭증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부채 비율을 항상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관리에 실패해서 리스크 프리미엄이 폭등하게 되면 시나리오는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진짜 망해버리거나 디폴트가 나거나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디폴트 나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결국은 부채 일부분만 갚거나 아니면 아예 못 갚거나 이렇게 되는데 보통 100% 부채 탕감은 없고요. 보통 일부 N%식으로 나눕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 같은 경우 2012년에 50% 부채 탕감을 하죠. 그러니까 빌려준 국가들이 그리스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내가 액면가 100억 유로를 상환받아야 되면 그냥 50억 유로만 받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실제로 개인들이 파산했을 때도 채무 불이행을 하게 되면 채권단이랑 그런 비슷한 계약을 하게 되죠. 아예 못 받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받는 게 나으니까. 다만 케이스가 둘로 갈리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을 하는데 이 채무가 국내에 주로 존재하는 경우와 해외에 주로 존재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본처럼 국내 채무 중심인 경우에는 결국 이 국내 채권을 누가 사겠어요? 대형 기금사들이 사게 됩니다. 주로. 마치 우리나라 국민연금 사이즈가 굉장히 크거든요. 지금 1년 GDP가 훨씬 커요. 300조 이상인데 채권자들이 부채 탕감을 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일어난 거죠. 그 말은 뭐예요? 그 해당 연기금은 은퇴 후 자금을 약속대로 지급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기존에 은퇴해서 받을 예상 금액이 뚝 떨어지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도 국내 채무 중심일 경우에는 디스토션이 발생하는 거죠. 분명히 이 연기금 약속했는데 약속을 못 지키게 됐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도 연기금의 운용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기도 합니다. 두 번째, 만약에 이 채무 불이행의 대상자, 채권자들이 해외에 주로 존재했다라고 한다면 이 경우는 국가 신용 하락을 경험하고 이게 장기간 동안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디폴트가 채무 불이행했던 나라랑 안 했던 나라는 되게 신용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그리스의 신용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나라 국채를 발행해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100억짜리 채권을 발행해도 리스크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채권의 경우는 채권 가격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억짜리 채권을 독일 100억짜리 채권을 뭐 90억에 산다라고 한다면 디폴트 난 나라의 채권은 뭐 50억 달러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억을 발행해도 독일 같은 경우는 뭐 90억을 당장에 현금에 인플로가 들어오겠지만 디폴트가 난 나라는 100억짜리를 발행해도 50억을 얻을 수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는 유동성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해외 차입이 어려워집니다. 아주 높은 이자율을 감당하지 않는 한. 그러면 내가 디폴트를 피하려고 한다. 근데 능력은 안 되고, 그럴 때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돈을 왕창 찍는 거예요. 말 그대로. 국내 채권은 국내 통화로 발행하잖아요. 그걸 하는 겁니다, 실제로. 물론 그리스는 못하지만, 그리스는 유로 하니까 안 되죠. 만약에 근데 그리스 자국 통화였으면 이것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많은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던 국가들이 이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뎁 머니타이제이션이라고 부르는데, 혹은 머니 파이낸스라고 부르는데, 중앙은행이 통화를 발행해서 그냥 그 채권을 갚는 겁니다. 명목 계약이니까 가능하죠. 문제는 아닌데 문제가 됩니다, 나중에. 왜냐하면 이게 인플레이션으로 갈 거거든요. 실제 생산성 증가 없이 통화량만 증가한 거니까 물가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국가는 이 통화 증가를 통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민간에 100조의 화폐가 있다 치고, 정부가 100조를 갖고 있다 칩시다. 정부 규모가 딱 50%예요. 그런데 정부가 돈을 100조를 더 찍었어요. 그럼 원래 1대1로 정부랑 민간 부분이 갖고 있었잖아요. 정부가 100조를 찍었으니까 2대1로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 전체 부의 사이즈는 그대로지만 각 소지하고 있는 구매권의 비중이 2대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만큼 정부, 이것을 세뇨리지라고 불러요. 세뇨리지라는 말 자체는 원래 주조 수입이라는 뜻으로 중세 이제 그 영주들이 화폐 주조권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기인하는 건데, 결국 지금의 주조권은 중앙은행이 갖고 있으니까, 조폐공사가 갖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거죠. 이 세뇨리지는 경제 통화량인 H, 하이파워드 머니 H죠. 여기 추가 발행 통화량을 델타 H로 두고, 세뇨리지를 계산해 보면 결국은 GDP분의 세뇨리지는 명목 통화 증가율과, 이게 P는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프라이스 레벨이 나중에 중요해지는데, 일단은 프라이스 레벨이 변하지 않는다고 치고 실질 통화량으로 나눈 값의 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정부가 만약에 세뇨리지를 가지고 뭔가 수입을 창출하려고 한다면 이 공식에 의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되냐면, 세뇨리지를 많이 하기 위해서 통화 발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물가가 높아지잖아요. P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아까 H분의 P라고 했을 때 H는 그대로인데 P가 올라가니까 얘가 하락하죠. 그 말은 앞에 있는 식에서 얘가 하락한다는 거죠. 실질 GDP니까 얘는 변함이 없을 거고, 그러면 내가 목표로 하는 값은 이 값인데, 이 값은 얘 곱하기 얘인데 얘가 떨어졌으니까 그만큼 뭘로 충당해야 돼요. 그래서 컨트롤할 수 있는 건 델타 H밖에 없죠. 더 찍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가를 감안해서. 그러면 더 찍으니까 델타 H가 더 높아지고, 그럼 P가 더 올라가고, 요게 이제 순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물가가 안정적일 때는 물가가 천천히 변할 텐데, 물가가 급속도로 변하게 되면 물가 조정에 대한 마찰력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격의 단기 경직성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뭘 보게 되냐면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월이에요. 월 물가 상승률이 30%, 연 물가 상승률은 360% 이상인 거죠. 근데 이게 곱하기 11을 한 거는 이게 0에 가깝다는 전제인데, 실제로 30%의 복리를 12번 하게 되면 360%가 아닙니다. 훨씬 더 심한 값, 1.3에 12승이 돼요. 계산해보면 나오겠지만 360%를 훨씬 더 압도합니다. 그래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었던 시절에 금 가격이 어떻게 증가했냐, 얼른 봐도 뭔가 이상하죠. 지수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평소에 물가가 안정적일 때는 잘 상상을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자, 이제 그러면 통화정책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쫙 부족할 것 같으니까 좀 빠르게
진행해줘. 근데 재정책보다는 이슈가 적어서 좀 더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주제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전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통화정책 중심으로 정리할 거고, 그다음 통화정책을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문제 얘기를 할 거고, 최적 인플레이션율, 비전통적 통화정책, 이거는 이제 그 유동성 함정에 빠졌을 때 통화정책입니다. 그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을 때 할 수 있는 통화정책 얘기, 즉 양적 완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2007년 위기와 통화정책, 그러니까 위기를 통해서 얻은 교훈이 무엇이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통화정책은 4장에서 어떤 얘기를 했었냐, 화폐의 수요와 공급이 이자율을 결정한다는 얘기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기준금리, 우리가 얘기하는 이자율은 기준금리다, 국채금리 뭐 이렇게 얘기도 했는데 결국은 얘들이 서로 강한 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생각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중앙은행은 화폐를 공급하고 시중에서는 화폐를 수요로 하는데 이것이 만나는 점에서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결정되게 됩니다. 실제로 금리는 다양한 금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기준금리라고 하는 것은 중앙은행과 은행들이 사이에 일어나는 초단기 금리들, 거의 하루짜리 이런 초단기 금리를 의미하는데, 이 금리가 단기를 통해서 중기, 장기 금리로 파급이 되기 때문에, 게다가 중앙은행이 워낙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기대에 영향을 미쳐서 기준금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 자체가 바로 주식시장 같은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뉴스가 됩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은 이제 대부분의 화폐를 발행하는 국가들은 하나씩 가지고 있고요. 그에 상응하는 역사적 맥락을 다룰 수 있지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한국의 중앙은행이고, 미국은 FOMC, 뭔가 연합 체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아무튼 얘네들이 할 수 있는 건 결국 본원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이자율을 결정하게 되는데, 현대는 본원 통화량을 직접 목표를 이렇게 제시하고 그걸 수행하는 곳에서 주로 금리를 조정하는 걸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걸로 역할이 바뀌어 나가게 됩니다. 90년대쯤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유동성 함정이 있을 때 통화정책이 무력화된다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봤던 그 차트인데, 기준금리가 제로에 가까워지게 되면 더 낮출 수가 없는 거죠. 명목금리는 제로 이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현실에서 명목 이자율이 0보다 작게 되면 거래 자체를 안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은행이 이자 갚아가면서 빌려줄 리가 없잖아요. 안 해버리지. 그러니까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불렀고, 명목이자율이 0%에 가까운 케이스, 즉 기준금리를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경우에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구사할 수 없게 되고, 화폐를 아무리 공급해도 확장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안 변하니까. 통화가 많이 공급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기업들이 차입하기 쉬워지냐가 중요한데,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보통 리퀴디티 트랩을 고려하여 0%보다 약간 높은 약한 인플레이션을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제로 인플레이션을 선호하진 않아요. 그 얘기 좀 이따 최적 인플레이션율 얘기할 때 할 겁니다. 그럼 통화정책의 단기 영향은 무엇이냐? 일단은 배웠던 바와 같이 확장적으로 통화정책을 하게 되면 총산출이 증가하고 통화량이 증가하고 LN 커브는 밑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긴축을 하게 되면 그 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은 긴축이죠. 그러니까 산출이 감소하게 되고, 금리 인상했으니까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실질금리 텀으로 보게 되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데, 그래서 ISLN 커브의 이 I 파트의 요 리얼 부분을 실제로 기업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함께 고려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R 플러스 X로 바꿔 넣고, 요 합과 네거티브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IS 커브 파트고 LM 커브 파트는 아래쪽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으니까, 만약에 X가 증가한다, 이 경제 다른 건 모두 변함이 없는데 리스크가 증가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값 전체가 증가할 것이고, 그것은 여기에 네거티브 텀으로 작동해서, 즉 기업이
대금 차입이 힘들어지게 되고 그거는 투자를 감소시키게 됨으로써 총 지출이 감소하게 되는, 즉 리스크가 증가하게 되면 IS 커브가 왼쪽으로 시프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만약에 로어 바운드 문제가 걸리게 되면 원래는 LM 커브를 충분히 낮춤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제로 바운드에 걸린 경우 더 낮추고 싶은데 못 낮춰. 여기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산출이 이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피렉스 커브를 같이 갖다 두게 되면 이쪽이 자연 산출 수준이면 디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나타나는 것을 디플레이션 트랩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이건 리얼텀이잖아요. 리얼텀은 사실 마이너스 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텀이 얼마냐? 결국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율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내가 이 경제가 제로면, 인플레이션율 제로면 리얼 인터레스트 레이트는 제로이라고 못 내리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디플레이션 트랩에 빠지게 되는 거고, 파이가 몇 퍼센트, 포지티브한 퍼센트가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3%다라고 하면